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왜 국방부의 소속 군인이 이렇게 송환 과정에 다 개입했고 또 이걸 이제 청와대 관계자한테 보고까지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도 그 규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심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 그 정도만 알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추방한 원인은 결국은 범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난민법이나 또는 북한 탈출 주민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리 정부는 이 해당 북한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우리 이 군에 납부된 인물이라고 좀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20대 2명이라고 하는데요.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어선과 선장 도합 16명을 살해해서 바다에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를 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인물이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고, 본인들도 그거를 뭐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들이 타고 온 배에서 뭐 일부 혈흔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부가 이제 북한에 추방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북으로 돌려보낸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경위부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글쎄 말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 귀순하게 된 경위. 말하면 그 좁은 배 안에서 어떻게 2명이, 3명이죠. 1명 이제 그 못 온 사람까지 하면 3명이 그래도 16명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데는 가능한 거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송환경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경위, 이 모든 게 지금 정말 의문투성이에요. 이것도 무슨 그 한 번도 이런 식의 종합 미스테리 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진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그 저 야당 의원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경위를 좀 밝히는 것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실은 지난번에 그 삼척 그 또 그 목선 귀순 때도 그냥 넘어는 갔지만 제대로 그 의문들이 규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국정조사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JSA 즉 공동경비구역의 중령이 청와대 이제 그 국가안보실에 이렇게 보고하는 체계가 좀 어떻게 역대 정권에 이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체계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당연히 JSA를 소관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라인을 따라서 이를테면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비서관도 있고, 요 밑에 그 말하자면 국방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그 안보실 제1차장 밑에 또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JSA 근무하는 중령 대대장이 김유근 그 1차장한테 직보를 한다는 거는 그 체계상 여러모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두 장관도 경위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물론 합리적 추론의 부분인데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다른 데 보고하지 말고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넘어오면 합심조가 꾸려지게 돼 있죠. 합동신문조가 꾸려지고 여기는 합참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JSA의 어떤 그 장교회까지 전달이 됐다면, 근데 이 장교가 또 어떤 그 안보실의 어떤 고위 관계자에게 문자로 보냈다. 이거는 분명히 시스템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근데 일단 청와대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위기관리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여기서 군과 관련된 것은 청와대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개통을 밟은 게 아니라 고위 관계자에게 직통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몰랐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보니까는요, 정경두 장관이 이 북한 주민 송환 문자 보낸 그 뭐 JS의 중령 경위 조사로 지시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또한 이제 국방부 관계자는 이 해상에서 선박이 예인되는 등의 어떤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장관을 조사를 받는데 그 선박은 보고를 받는데 그 주민에 대해서 송환 부분은 관련된 부분 군사 조치가 아니다. 그래서 국방부 보고 사항이 아니라는 이제 해명도 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예. 이제 조금 전에 합참을 말씀드린 게 이제 합동신문조가 꾸려졌고 거기서 합동신문을 한 결과 이들이 그러니까 잔혹한 어떤 살인극을 벌이고 도주한 사람들이니까 추방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그러니까 1차 판단을 거기서 내렸다라고 한다면 합참의 어떤 그 파견 나간 사람도 당연히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국방부에 보고를 하거나 예. 청와대에 보고를 하더라도 합참을 통해서 공식 개통을 밟아서 보고가 됐는 게 맞는 거가 되겠죠. 근데 왜 거기서 JSA 장교가 등장을 하냐라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일단 여기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왜 제가 이 모두의 그 청와대에서 이거를 직접 관장한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은 요 앞에도 그 문 대통령 모친상 당했을 때 그 북에서 조의문을 보냈는데 그거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직접가 받아가지고 부산에 가져가는 동안에 사실은 관련 부처에서도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100번 양보에 좋게 얘기하면 청와대와 어쨌든 북한 간에 뭔가 직접 소통하는 핫라인이 있다. 그거는 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 있다면 오히려 좋은 것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 다른 야당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북에서 그런 라인을 통해서 이 사람 빨리 좀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리하게 법적 논란이나 게다가 지금 그 중령이 보고한 문자 메시지도 보면은 통일부와 국정원 간에 이견이 있다. 조정이 되지 않은 그 이견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 그런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급박한 그 사정이 있었던 거라면 이것도 좀 규명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근데 거죠.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의가 전달되어 오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호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도 판문점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갖고 왔을 때 박지원 의원과 함께 나갔던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좀 되돌아보면 되고 왜냐하면 카운터파트가 거긴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제끼고 가니까 조의를 접수했다 이렇게 볼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것을 역대 정권으로 일부러 어떤 정치적으로 확장시키고 생각은 없는데 조금 전에 저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게 지금 최초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우리 이동관 전 수석께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면 해군의 장교가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는 행정관으로 파견 나와 있는 자기 해군 선배 대령한테 전화로 뭔가 먼저 알려줘요. 이때 국방장관 합참의장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에서 합참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오히려 청와대가 물어보고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보다 합참의장과 당시 국방장관이 20분 뒤늦게 보고를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듬해 정부 백서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공식 조사를 해서 정부가 발간한 백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뭐냐면 해군 중령과 해군 장교가 저는 중령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군 선후배 사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먼저 그러니까 전화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렇다면 이거는 공식 개통이 지금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다.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석명을 겸해서 좀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얘기해 보는 건 공격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이 중령이 정말 개인적으로 안보실 1차장을 잘 알아서 그럼 또 군 출신이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직보하라고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이건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래서 한 거라면 그것도 또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어요. 뭐냐. 공식 라인으로 꼭 보고하기 전에라도 급히라도 어떤 라인으로 먼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공식 라인은 공식 라인대로 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아까 해군 중령한테 보고했던 것처럼 그리고 위기관리센터는 항상 이 안테나를 켜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안이 이 개인적 친분 때문에 된 거라는 아무 근거가 없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안이 만약에 이 국회에서 왜 보면은 가끔 일부러 기자들 찍으라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솔직히. 기자들이 찍은 게 아니고 찍으라고 해서 이제 흘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진짜로 만약에 그 화면이
안 지켰으면은 이거 그냥 영구 미제로 저 덮일 수도 있었던 거라는 지금 의혹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냥 그 당시에는 뭐 개인적으로 위기관리센터에 먼저 보고를 하는 김에 아는 사람한테 하고 공식 라인은 공식 라인대로 보고를 예.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더 석연치 않은 너무 많은 이 앞뒤를 좀 한번 문제가 있다는 이렇게 것이죠. 좀 연결해 보려면 예, 예. 관련해서요. 뭐 통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이제 급하게 브리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통일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송환한 후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송환 전에 미리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한번 좀 그러니까 그 근거 규정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일단 요거는 좀 판단을 저는 좀 유보를 하겠고요.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첨언을 하면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공식 개통을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되다 첫째 이 점을 제기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뭐 일부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그 JS 그 장교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라는 게 안보실 고위 관계자도 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다면 이 고위 관계자와 지금 이 문자를 보냈다는 어떤 장교 간의 그럼 군의 어떤 그 연결이 있는 것, 연줄이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죠. 그거는 그 점만 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 납포, 이 송환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송환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 범죄자인데 한국에 그러면 북한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그죠? 북한에서 범죄자니까 들어가면은 만약 특히 살인을 했으면 가서 사형당할 건데 북한에 죽을 건데 제가 알고 있는 탈북자들 중에서도 북한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여튼 넘어오는 과정에서 귀순의사 이런 것 자체가 없었고 100% 기순이지 이 사람은. 아니야, 북한에 그러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뭐 헌법 조항까지 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에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게 빌공짜. 빌공짜의 공론이 또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좀 들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 어떤 사법 관할 지역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헌법에 기초하면. 근데 문제는 이 논란은 너무나 많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더 퍼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확장을 안 하겠고 그래서 빌공짜의 공론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9조에 보면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다는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추방의 근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귀순을 했다고 그럼 무조건 다 받아주느냐? 이것이 뭐 옛날처럼 뭐 체제 대결을 하는 시대고 그게 누구가 되든지 간에 귀순한 사람이면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수 있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북에서 정말로 16명을 살해하고 그러니까 도주한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할 그러니까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돌려보내서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두 가지 점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적 그 가치와 관련해서 첫째는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이탈 주민 뭐 쉽게 얘기하면 탈북자 보호법이에요. 그거는 보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른바 그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그 문제가 있는 사례의 경우에 우리가 제공하는 그 이탈 주민 지원,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말하자면 정신이고 지금 이 경우에 지금 통일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뭐 처음에는 난민 관련되는 규정을 이제 들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강제 퇴거가 또 가능하다. 그래서 이른바 출입국 관리법도 또 이제 규정을 원용을 했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우리의 저거는 그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선 그걸 얘기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은 그냥 뭐 사형제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무시무시한 사실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곳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어떤 법적 보호의 틀 안에서 우리가 뭐 합동신문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내부적인 사법 절차를 거쳐서 또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북으로 송환한다든가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른바 우리는
사형제도가 사실상 지금 폐지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국제법적으로도 용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는 남북 관계 지금 규율할 때 전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예. 우리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보지 않잖아요, 실제로. 민족끼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경우에는 무슨 그 다른 때는 인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국제법 규정 같은 거를 들고 나오면서 추방할 수 있다는 논리는 궁색하고 더 근본적으로 저도 아까 그때 봤는데 그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 답변 과정을 쭉 보니까 통일부 장관도 이 송환되는 내용까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그 끝나고 나서 브리핑할 예정이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제 계속 거듭 주장하는 겁니다. 헌법적 가치를 얘기를 하면 약간 좀 논의가 확장되는 것 같아서 뭐하지만 예를 아니, 들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됐고 내가 내 땅에 가서 우리 동포 만나는데 그럼 뭐하러 어떤 승인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마 그 검색을 하면 참 많이 나오는데 월북 미립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남한 지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차원에서 뭔가 미립북했던 사람들을 지금 북한도 추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여러 건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어떤 이런 현실과 같이 조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특히나 이 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처벌이 어떤 가능한가 말가 어떤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16명이나 그러니까 살해한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보호 대상이 그다음에 보호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저희가 그 탈북 주민 그리고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데 이를테면 저희가 분명히 실정법상은 위법이지만 통치 행위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북에 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용납이 되는 것처럼 이른바 루프홀이죠. 예. 보완이 되던 구멍이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처리했지만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입법 보완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은 지점에서 접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만약에 어떤 북한 이탈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더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럼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이탈 주민을 무조건 다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나름의 어떤 그 내부적인 기준을 잡아서 거기서 어떤 여과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사회적으로 공론에 붙이고 정치적으로 합의에 그러니까 그 도출할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이 중요한 계기이고 하나의 어떤 그 토론의 매개가 됐다는 점은 저도 100%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떤 정치적 공격이고 방어로 갈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좀 더 그러면 아주 정치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생산적인 논의로 오면 가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좋은 말씀인데 그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것이 뭐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든가 그 경위가 또 드러나는 과정이 이를테면 정부가 먼저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송환을 했다고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아까 얘기한 대로 보고 경위 그다음에 발표 경위 송환 경위 모두가 이런 의문투성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혹시라도 뭐 북쪽에서 그 빨리 송환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니까 허겁지겁 보낸 것 같은 지금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아니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직 드러나질 않았죠. 알아봐야죠. 그러나 5일에 어떤 우리가 어떤 추방 의사를 북에 전달을 했고 그 다음 날 북측에서 그럼 우리가 받겠다라고 다시 그러니까 대답이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 근데 정부의 그거는 이제 우리 쪽의 답변이니까요. 설명이고 지금 우리 쪽의 설명이 명쾌하게 그렇게 그 석명이 잘 안 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도 100% 액면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과정에서 이를테면 그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면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까 하는 좋은 토론의 계기가 될 거라는 건 뭐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지금 가려면 그 앞에 과정이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겠다. 요거는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하겠는데 이건 뭐냐면 이 사안 자체가 아니라 좀 종합을 하면 우리 사회가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연희 씨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 북에 보내달라는데 지금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 사연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구구절리 얘기할 수 없고 더 그러니까 기억에 뚜렷한 게 북한 여종업원 귀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몇 명이 되는. 근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나는 모르고 왔다. 그러니까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송환을 안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인권을 강조하면 그 사람들 보내줘야죠. 그죠? 그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중잣대 정부든 아니면 토론하는 그 누구든지 간에
이중잣대 정리가 되지 않은 잣대가 그때그때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이 점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왜 쉬쉬하면서 북에 허겁지겁 보내려고 알겠습니다. 했느냐 하는 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지. 알겠어요. 지금 건강한 토론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알겠어요. 예. 근데 이번에 특히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요. 목선이라는 게 이제 선박이라는 게 나왔고요. 지난 6월에 이제 삼척항에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바로 이제 넉 달, 한 5달 전에 이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제 그 또 삼척항에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뭐 처음에 우리 정부가 대응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갸웃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 김평로가 말한 대로 앞으로 북한 이탈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지만 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탈이 많을지 없을지 축소될지 모르겠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여러 예, 번 맞습니다. 발견한 거죠. 북한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런 어떤 목선이든 귀순이든 이렇게 나왔을 때 송환의 절차에 있어서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분명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토론의 계기가 좀 될 사건이라면 분명해 보입니다. 왜 또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이런 게 북에 잘못 알려지면 그 지금 일부 저 탈북 인권자 단체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남쪽으로 귀순하려는 그 이른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야 남해 가면 다 송환한다더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투명해야 이걸 이제 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이런 어떤 이탈자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프로세스의 투명성 얘기도 하지만은요. 또 일부에서는 이것도 이게 약간 부처 간의 혼선 엇박자 때문에 안배 공백이 아니냐 이런 식 우려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특히 이제 뭐 저희가 남북 관계를 얘기했지만은 또 남북미 관계에서 요새 좀 핵심적인 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인데요. 사실상 올해 분담금보다 사실상 5배가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차례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50억 달러 요구한 것으로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는요, 여야 공의 보니까는요, 이 국민이 동의해야 될 문제다. 이 얘기는 결국 뭔가요? 국민의 반미 정서를 좀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마지막 절차는 국회의 비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서 국회가 여야 막론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소리 높여야 돼요. 이걸 예. 우리 절대 비준해줄 수 없다. 이미 지금 민주당 내 민평연계에서는 회의를 해서 성명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외통위원장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도 비준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진짜 여야를 초월해서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더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지금 미국 워싱턴에 가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조에서 뭐를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냐면 방위비 분담금 그렇게 세게 부른 걸 미국도 아는데 혹시 한국에서 반미 여론 나올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자기한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와트 지금 그 대표도 와가지고 체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 여론 어떤 그 미국과 여론전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협상 대표가 협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의 뒷배를 튼튼하게 좀 만들어줘야지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겠어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분명히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다만 우리가 그거를 드러내놓고 그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러나 뭐 충분히 과거에 사실은 그 80년 그 이후에 우리 반미 감정이 확산된 그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그 우리 비극적인 사태에 미국이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분명히 이 트럼프의 이런 그 말하자면 어떤 독자적이랄까 즉흥적이랄까 하는 그 이 마이웨이 행보에 대해서 내부에서 걱정하는 의견이 많아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겠죠. 특히 상원 공화당 군사위원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맥케인 의원이 지금 살아있다면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대통령이 이건 안 된다. 동맹의 가치로 훼손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물론 저희가 여야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또 필요하면 뭐 시민단체도 뭐 이거는 좀 지나치다 하는 여론 그 조성을 할 필요는 있으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이 한미일 공조나 말하자면 이 주변에서 저희를 도와주는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도 주한미군 그 감축 논의 같은 건 안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같이 해주거나, 그런데 가능성은 이걸 완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다 시야에 넣고 우리가 잘 이걸 규율해 가야 돼요. 거기에 바로 수위 조절하자는 말씀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게 다만 바로 근데 제가 정부의 볼 때 외교력이 달려 액수도 있는 거죠. 액수지만 지금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소파 개정을 포석을 깔고 지금 또 미국이 세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파라고 하는 게 주둔군 지휘 협정인데 지금 어떤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둔군이 아니라
들락날락거리면서 어떤 그 미군이 우리 역 외에서도 어떤 작전을 하는데 비용대라는 것으로까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소파 개정의 어떤 법률적 근거를 국내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기가 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김평론가 얘기했던 그 미국 워싱턴주에서 한국 내 반미 정서에 대해서 약간 주목한다는 이야기에 덧붙여서 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일 간의 가장 큰 이슈인 수출 규제 문제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일각에서 미국에서 뭐 어제 그제 뭐 국무부의 4인방이 서울에 집결했다. 뭐 스티렐 차관보가 뭐 김현종 차장한테 뭐 만나서 뭐뭐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보면은 지소미아에 있어서는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거들었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 방위비가 50억 달러 얘기가 나오니까 그 국민의 정서 부분을 더 주목한다 이런 분석은요?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그 한일 간에 중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왜 근데 그 중재 안 한다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한일이 풀게. 그러면 지소미아 얘기도 하면 안 되죠. 그게 최소한 미국 입장에서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중재는 안 하면서 일본 편 드는 게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여론이 어떻게 될지를 미국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보도를 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소미아를 먼저 푸는 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강경화 장관도 아주 공개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못 건드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방안은 패키지 딜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러면 지소미아를 풀고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풀고 주고받고 하는 이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해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방위비 협상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는 내다보고 금액에 우리는 그때 10억 달러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자 1년 뒤에 다시 하자 그랬잖아요. 이거 사실 그 협상의 전략으로 보면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5년을 담보하는 게 맞았고 다른 나라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악설리를 남겼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다음 주에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도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는 거는 요 앞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 사안을 보는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한일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데 그거를 저희가 왜 일본 편만 들어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그건 매우 단견이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오히려 저희는 이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는 일본은 우리 편을 끌어들여야 돼요. 왜? 지금 독일과 그렇죠. 그래서 공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 우리 혼자 자꾸 남북 관계, 우리 혼자 뭐 한미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교라는 게 결국은 다자간에 서로 밀고 땡기고 주고받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한쪽 눈만 보고 상황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제가 볼 때 한쪽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문제가 깔려 있고 경제 문제가 깔려 있는데 왜 일본과 공조하기 싫겠어요. 우리도 조금이라도 어떤 국익을 관찰할 수 있는 일본 아니라 어디라고 손을 잡을 수 있죠. 근데 이것만 볼 수가 없고 이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 문제, 경제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우리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아니 좋은 얘기인데 하나만 제가 지적할게요. 짧게 하고 지소미아 파기할 때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전부 신중론을 내셨는데 청와대가 거기 몇 명 자주파 그 사람들이 강경 주장을 해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미 정설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도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왜 안보 문제를 그렇게 함부로 더 이상 하느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주제 이번 주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